저렇게 좀 순식간에 전 재산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정신을 좀 바짝 차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피땀 흘려서 모은 소중한 보증금이잖아요. 굉장히 신중하셔야 돼요. 일단은 돈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싸고 좋은 건 없다. 뭐 이런 원칙들을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은행 경제교육 콘텐츠 사회초년생의 슬기로운 금융생활의 진행을 맡은 경제교육실 박다영 과장입니다. 저희가 지난 4편에서는 투자에 대해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사회초년생분들의 가장 현실적인 고민, 바로 주거 문제로 들어가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려운 내용을 쉽고 명쾌하게 설명해 주실 새로운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김예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예린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전세 사기 피해를 겪고 계신 청년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이게 피땀 흘려서 모은 소중한 보증금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택 임대차 계약 관련해서 꼼꼼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주거 독립을 꿈꾸는 청년 입장에서 고민을 함께 나눠줄 경제교육실 청년 인턴 임희봉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교육실 청년 인턴 임희봉입니다. 저는 이제 최근에 독립을 좀 생각할 때가 되어가지고 집을 알아보고는 있는데 사실 너무 챙겨야 될 것도 많고 확인해야 되는 것들도 많아서 좀 막막하더라고요. 워낙 큰 돈을 거래하는 거다 보니까 막 보증금 떼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생각도 들어서 좀 잠이 안 올 정도였습니다. 근데 또 마침 최근에 이 주제를 다뤄주신다고 해서 정말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네, 인턴님뿐만 아니라 이제 주거 독립을 계획하고 있는 많은 초년생분들이 아마 같은 마음일 것 같은데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많은 청년분들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전세 사기와 관련된 짧은 영상 하나 보고 가시죠. 집이 정말 깨끗하고 역세권이라 너무 좋은데요? 근데 주변 시세보다 전세가 너무 저렴해가지고 무슨 문제 있는 건 아니겠죠? 아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사장님께서 이제 해외를 나가셔야 돼가지고 뭐 싸게 내놓은 급매물이에요. 이런 거는 진짜 금방 나가요. 벌써 보겠다는 사람이 뒤에 줄 섰으니까. 고객님께서 운이 좋은 거지. 근데 등기부 등본에 대출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자, 들어보세요. 요즘 대출이 없는 집이 어디 있어요? 그죠? 뭐 집값도 계속 오르는데 이런 거는 아무 문제도 아니야. 예? 걱정되긴 하는데 믿고 한번 계약해볼게요. 네. 거기다 이름 적으시고 안에다가 사인. 아직도 연락이 안 돼? 잔금 치른 지가 언젠데? 중개사 아저씨가 아까부터 전화를 안 받아. 집주인도 대출 갚는다고 은행 가셨다는데. 저기요. 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 집 오늘 경매에 설정된 집이어서 경매 등기 부추러 왔습니다. 네?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잔금 치른 돈으로 대출 갚는다고 하셨는데? 아씨. 경찰서에서 뭐래? 처음부터 작정한 사기였대. 내 보증금 1억 5천만 원 그거 우리 엄마 아빠 평생 모은 돈인데 나 어떡하냐. 진짜. 희봉님은 영상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진짜 너무 남일 같지가 않아서 손에 땀이 날 정도였습니다. 저렇게 좀 순식간에 전 재산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정신을 좀 바짝 차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렇게 여기 모인 이유이기도 하겠죠. 변호사님, 그럼 저희가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부터 알아야 할까요? 일단 주택 거래를 생각하시면 매매와 임대차 시장으로 좀 나눠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매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목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청년분들 입장에서는 처음에 목돈을 마련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첫 주거를 마련하시는 것이 보통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하시죠. 그래서 법적으로 임대차라고 하는 거는 일정한 금액을 지불을 하고 그 집을 빌려주고 임대인이라고 하죠. 그리고
임차인은 집을 빌려서 사용하는 주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 주거의 안정을 좀 보호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특별법까지 마련해서 그 임차인을 좀 보호하는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주택임대차 특별법을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주변에는 되게 오피스텔 사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이 오피스텔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좋은 질문이신데요. 이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이게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변호사님, 그런데 임대차인 그러면 전세랑 월세가 있는 것 같은데 청년들이 둘 중에 어느 곳으로 시작하는 게 유리할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임대차 시장을 본다라고 했을 때 전세와 월세가 있죠. 근데 이제 전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좀 특수한 그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세 같은 경우에는 전세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납부하고 뭐 월차임을 내지는 않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 월세 같은 경우에는 매월 이제 차임을 지불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일정 부분 보증금이 좀 낮게 책정이 돼서 납부를 하시는 건데, 장단점이 있어요. 뭐가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이 전세 같은 경우에는 좀 목돈을 마련해서 맡겨둬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못 돌려받을 수 있다는 단점이 좀 있을 수가 있는 거고, 이제 월세 같은 경우에는 매월 이제 차임을 지불을 하면 되고 임대차 보증금이 낮으니까 이제 나중에 임대차 보증금을 뭐 떼이거나 이럴 위험성은 좀 작겠죠. 근데 대신에 이 매월 이제 월세를 지급하는 부담이 있어서 주거 비용이 좀 늘어날 수 있는 단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큰 돈이 보증금으로 묶이는 거다 보니까 뭔가 전세로 살기보다는 그냥 보증금을 월세로 살면서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게 더 이득일 것 같은데, 이거는 물론 이제 보장만 있으면 이익을 낼 수 있다는, 그래서 이렇게 그 벌어서 이제 월세를 내시면 좋겠는데 뭐 그렇게가 조금 어려우니까. 근데 이제 전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대출도 저리로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해서 주거 비용을 좀 줄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확실히 이제 목돈을 투자에 사용한다는 건 좀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전세 계약 절차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본격적으로 집을 구하는 단계부터 계약 종료 시까지 계약 단계에 따른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단계 주택 물색입니다. 좋은 집을 안전하게 찾으려면 어떤 것부터 시작을 해야 할까요? 그 집을 이제 찾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흔히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찾아가시잖아요. 그래서 그 중개를 맡기시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뭐 요즘에는 나 같은 이제 프롭테크 앱을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 직거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를 통할 때는 이제 공인중개사를 신뢰하고 거래를 하시는 거니까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인가, 이 부분에 대한 이력 같은 것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최근에 이제 앱을 이용해서 많이 또 거래를 하시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직거래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를 담보해 줄 수 있는 뭐 공인중개사나 뭐 이렇게 신뢰할 만한 전문가가 없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훨씬 더 꼼꼼하게 좀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근데 또 앱에는 약간 미끼 매물? 이런 게 또 많다고 들었는데, 미끼 매물이 정확히 뭔가요? 이 미끼 매물은 사실 굉장히 매력적이지만 실제로 이제 클릭해서 그 매물을 보여달라라고 하면은 없는 매물, 허위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실제로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뭐 낮은 금액으로 나와 있다거나, 아니면 풀옵션처럼 광고를 했지만 실제로 가보면 그런 옵션들이 없다거나 이런 사례들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막상 연락을 해보면 그 집이 방금 나갔으니까 비슷한 걸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그럼 이 미끼 매물을 피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죠. 요즘 앱들을 이제 자체적으로 실제 매물을 좀 확인을 하거나, 아니면 안심중개사 뭐 이런 것들처럼 공인중개사 협회와 연동해서 미끼 매물을 걸러내고 있기도 하죠. 그럼 인증 마크가 있는 매물이나 중개사무소를 우선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좋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싸거나 뭐 조건이 너무 좋다 이런 것들은 시장에서 거래되기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싸고 좋은 건 없다 뭐 이런 원칙들을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변호사님, 그러면 저희가 일단 좋은 집을 찾았다고 가정을 할게요. 좋은 집을 찾았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변에서는 가계약금을 먼저 걸으라고 하던데. 맞아요. 저도 이제 들었을 때 마음에 드는 집이 생겼을 때 이제 빨리빨리 나갈 수도 있으니까 가계약금을 걸어놔라고 듣긴 했는데, 이게 또 사람 마음이 바뀌어서 계약을 안 하게 되면 제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굉장히 신중하셔야 돼요. 일단은 돈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가계약금은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게 사실 소액이니까 법적 절차로 가는 것도 부담스러우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계약금을 입금하기 전에 이제 반드시 공인중개사 통해서 하신다라고 하면은 임대인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뭐 본계약이 체결이 안 되면 가계약금을 돌려준다거나 대출이 안 되면 가계약금을 돌려준다거나 이런 특수한 사정들을 특약으로 기재를 하시는 게 좋겠죠. 가계약 단계부터 합의하는 내용들을 모두 기록으로 남겨두면 좋은 거군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떨리는 순간 바로 임대차 계약서 작성 단계인데요. 이 단계에서는 어떤 것들을 확인을 해야 할까요? 이 단계에서는 이제 공부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공부가 뭐냐 공적인 장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단계에서는 3가지 서류를 반드시 보셔야 된다라고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로 등기부 등본 그리고 두 번째로 건축물 대장, 임대인 신분증까지 확인을 하시면 돼요. 이제 등기부 등본이나 건축물 대장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서 쉽게 발급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 체결하기 직전에 이제 발급을 받아서 이제 최종본을 보셔야겠죠. 근데 이제 등기부 등본은 좀 보기가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 이게 보시면 갑구와 의구가 나뉘어져 있거든요. 근데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 갑구의 소유권자가 임대인 신분증 상에 이제 임대인과 일치하는지 보셔야겠죠. 그리고 이제 을구 같은 경우에는 다른 권리 관계가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근저당권이 잡혀 있거나 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을구를 확인을 하셔야 정확하게 아실 수가 있죠. 을구를 잘 확인하라고 하셨는데 조금 더 부연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게 을구는 이 집에 걸려있는 빚이 얼마인가 이 부분에 표시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저당권이나 전세권 같은 것들이 이제 을구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전세 사기를 당한다, 뭐 깡통 전세에 들어간다 이거는 내가 나중에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집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을구를 보시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경매에 넘어갔을 때 이 집에 걸려 있는 빚이 먼저 이제 낙찰대금에서 변제가 되고 내가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거니까 을구에 너무 많은 근저당권 같은 것들이 걸려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거래하실 때 굉장히 신중하셔야 되는 거죠. 깡통 전세가 그런 뜻이었군요. 일반적으로 이제 그 깡통 전세를 우리가 판단을 할 때 집값이 있잖아요. 시세가 있으면 이게 사실 경매로 넘어가면 낙찰 대금은 더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 보증금과 나보다 이제 먼저 그 선순위로 받아갈 수 있는 근저당권 같은 이런 것들의 금액의 합계가 한 70%를 넘어간다 집값에 이런 경우 보통 깡통 전세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근저당권 같은 경우에는 채권 최고액이 실제 이제 그 채무의 한 120%, 130%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도 잘 알고 계시면 좋겠죠.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면 을구에서 또 추가로 확인을 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을구에서 좀 다시 보셔야 될 거는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이 되어 있었던 집인지 여부 뭐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등기가 되어 있는 이력이 있거든요. 삭제가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 종료 시에 임대차 보증금 돌려주지 못한 이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동일한 일을 겪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죠. 네, 등기부 등본 확인이 정말 중요하군요. 그러면 건축물 대장은 왜 봐야 하는 걸까요? 예전에는 건축물 대장까지는 굳이 임대차 하면서 보지 않으셨는데 근생밀라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처럼 되어 있는데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위반 건축물이라고 부르는데 이 위반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적발이 되면은 그 건축물 대장에 표기를 해요. 도장을 찍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위반 건축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반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은 받을 수 있는데 뭐 전세자금 대출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위반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불법 건축물이니까 관할 관청에서 다시 원상복구를 하라거나 아니면은 벌금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주기적으로 물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거주하기가 굉장히 불편해지실 수가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건축물 대장까지 같이 보시는 게 좋겠죠.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서 그 세금 완납 증명서 그것도 미리 발급을 해놓으라고 하는데 이것도 꼭 중요하게 확인을 해야 되는 건가요?
물론이죠.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전세 사기 피해가 많이 있었을 때 그때도 임대인이 이제 세금을 체납한 분이 많아서 이 공매에 넘어간 사례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임대인이 뭐 체납 세금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게 내 임대차 보증금보다 이제 공매 절차에 넘어갔을 때, 경매 절차에 넘어갔을 때 선순위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세금이 먼저 이제 그 납부가 되기 때문에 내 임대차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돈이 부족해지면 제 보증금을 못 받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 세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등기부등본에 공시되거나 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요구해서 받아보시면 돼요. 네, 계약을 하게 된다면 말씀해주신 부분들을 꼭 꼼꼼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집주인이 바빠서 좀 가족이나 대리인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이 경우도 그냥 계약을 해도 상관은 없나요? 사실 이제 대리인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임대인 당사자가 나온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주의를 많이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상속인이 나왔다. 상속인들이 이제 뭐 있는데 여러분인데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계약을 하러 나오셨다. 그럼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계약에 대한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가 사실은 불분명하거든요. 그래서 대리인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그 임대인의 소유자겠죠. 소유자의 인감도장, 그리고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 그리고 그 인감도장이 진짜임을 증명하는 인감증명서, 이런 서류를 받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인감증명서는 3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받아보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계약하실 때 그래도 통화라도 해보시거나 영상통화를 하시면 더 좋겠죠. 그래서 임대인이 실제로 이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정확하게 있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하시는 게 좋겠죠. 네, 그럼 만약에 모든 서류 확인이 끝났다. 그러면 그 다음에 저희 계약서에 추가로 넣으면 좀 좋을 만한 특약들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통해서 임대차 계약 체결하시기는 하는데 이제 특약에 이 여러 가지 사항들을 명확하게 넣어두시면 좀 분쟁의 소지를 더 줄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임대인은 임차인의 대항력이 발생할 때까지 뭐 근저당권 같은 추가 등기를 설정하지 않는다라거나 아니면 뭐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대부분 이제 전세 보증금 마련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이 안 되면 계약을 없던 걸로 하고 이제 계약금 돌려받는다거나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그 전세 사기 피해에서 또 하나의 유형으로 많이 있었던 사례가 그 잔금이래. 그러니까 임대차 그 보증금 잔금 내고 입주하실 때 임대인이 바뀌어버리는 사례였어요. 그러면 임대차 그 보호법에 따르면 새로운 임대인이 그대로 임대차 계약 승계하는데 이 새로운 임대인에게 자력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의 경제적인 어떤 자력이 없는 분들로 바뀌었을 때 이때 이제 임대인은 이 주택에 매매 계약을 하거나 뭐 임대인이 바뀌면 그 부분에 대해서 즉시 이제 임차인에게 좀 고지를 해준다거나 이런 특약들을 좀 넣으시면 좋겠죠. 네, 말씀하신 특약들을 이용하면 훨씬 더 안전하게 계약을 할 수 있겠네요. 만약에 계약서 작성이 끝났다.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요? 이제 계약을 마치고 실제 이사를 했다라고 하면 이 절차를 안 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데 전입신고 그리고 그 확정일자를 또 받으셔야 돼요.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권리가 생기거든요. 이 대항력은 집주인이 바뀌어도 그 새로운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에 대한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보시면 돼요. 등기하지 않아도 제3자에게 내 권리를 주장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대항력 같은 경우에는 전입신고 하시고 확정일자 받으면 그 다음날 이제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선 변제권은 뭔가요? 우선 변제권은 이제 순서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이제 경매나 공매에 넘어갔을 때 이 순서대로 배당을 받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확정일자 기준으로 해서 이제 배당을 받게 되는 권리를 우선 변제권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약간 대기순번 번호표 같은 개념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더 먼저 이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이사하는 당일에 그래서 잔금을 치르시자마자 이제 주민센터 가시면 바로 이제 전입신고 하면서 확정일자 또 받으실 수 있거든요. 최근에 또 인터넷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절차들을 반드시 좀 이행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가입을 하시면 내가 나중에 임대차가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 안 돌려줄 수 있잖아요. 그럼 보험 회사에 직접 청구해서 또 받으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3중 안전장치가 마련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보험 가입 신청을 할 때 추가적으로 보증기관이 심사를 한 다음에 이제 보험 가입 여부를 결정을 하거든요. 근데 보험 가입이 거절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 집은 그만큼 보험 사고의 우려가 큰 집이다라고 이제 보증기관에서 판단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거절이 됐다라고 하면은 임대차 계약 체결하는 것 자체를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실제로 이제 특약을 넣으실 때도 이제 보증보험 가입에 있어서 임대인이 좀 협조를 하고 만약에 이게 거절이 되면 임대차 계약 체결 안 하는 걸로 좀 작성을 하시면 좋겠죠. 변호사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들을 모두 확인을 해서 이제 계약을 체결을 하고 전세를 살았는데 계약 종료 시점에 저희가 만약에 계약을 연장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 이제 계약을 갱신한다라고 하면은 묵시적 갱신과 명시적 갱신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면 그냥 같은 조건으로 갱신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명시적 갱신은 이 기간 내에 명시적으로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 계약갱신 청구권이라고 부르는데 이 권리를 행사하셔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겠다 이런 의사표시를 하시면 이제 명시적 갱신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저는 계속 살고 싶은데 집주인분이 계약을 안 하려고 계약 갱신 안 하려고 하시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임차인이 이제 계약을 갱신하고 싶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대인이 거절을 할 수가 없어요. 뭐 예를 들어 뭐 임대인이 직접 실거주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또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 거절할 수 있는데 뭐 근데 그런 특별한 사유가 없다라고 하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임대인이 그 무조건 받아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에 사용을 하셔야 되고 1회에 한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계약갱신 청구권에 의해서 이제 계약이 같은 조건으로 갱신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때 이제 임대인이 차임을 올릴 수 있는 범위도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5% 범위 내에서만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임대차 그 보증금이나 차임을 많이 올리실 수는 없다라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변호사님 반대로 만약에 제가 계약을 이제 종료를 했는데 만약에 그 만료일에 집주인분께서 보증금을 못 돌려준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에 있어서 이제 전입 신고를 하면서 점유를 하는 게 요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사를 그냥 나가시면 안 돼요. 이사를 나가서 이제 전출 신고를 하는 순간 대항력이 사라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법원에 신청해서 결정 받아서 등기되기까지는 한 달 정도가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을 잘 보셔야겠죠. 등기가 되고 난 이후에 이제 전출을 하신다 뭐 이렇게 되면 대항력이 그대로 이제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절차들을 거치신 후에 이사를 하셔야 돼요. 네, 주거 독립 정말 챙겨야 될 게 많네요. 네, 오늘 이렇게 어려운 내용을 쉽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강의의 내용 핵심만 한번 짚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딱 4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계약을 하시기 전에 그 최신 그 등기부 등본과 건축물 대장을 좀 확인을 해보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임대인 신분을 반드시 좀 확인을 하시고 또 잔금일 다음 날까지는 좀 권리관계를 유지한다 뭐 이런 특약들을 좀 넣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사 당일에 즉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아두셔야 좋다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만약을 대비해서 이제 보증보험에 가입까지 하면 그래도 이제 임대차 보증금 못 돌려받는 사고를 좀 예방하실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사회초년생의 슬기로운 금융생활. 저희가 지난 총 5편에 걸쳐 투자 기초부터 주식, 채권, 연금, 그리고 오늘 주택 임대차 계약까지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컨텐츠가 사회 첫발 내딛는 여러분의 슬기로운 독립과 경제적 자립의 든든한 길잡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